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한 번 사는 인생 왜 이렇게 힘들게 사세요? 태진아, 또 무슨 일이냐? 이번엔 또 얼마나 잃었어? 이번 달 임대료 들어오면 아들 도박비 갚아줘야죠.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8살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저를 강남 한복판에 4층짜리 빌딩을 소유한 성공한 부동산 사장 부인이라고 부르죠. 하지만 사실 제 현실은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빌딩 구석구석을 걸레질하고 화장실 청소를 하며 세입자들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그저 그런 늙은 여자일 뿐이에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무릎이 시큰거리는 걸 참으면서 1층 카페 바닥을 닦고 있어요. 찬 타일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서 구석구석 때를 벗겨내는데 관절염 때문에 뼈마디가 시리도록 아프거든요. 그런데도 멈출 수가 없어요. 청소 아주머니 한 명 고용할 돈도 아껴야 하는 형편이니까요. 할머니, 물걸레 좀 더 세게 짜세요. 자국이 남잖아요. 1층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장이 저를 내려다보며 짜증스럽게 말했어요. 저보다 30살도 더 어린애가 말이죠. 하지만 저는 고개만 끄덕이며 다시 걸레를 짰어요. 임대료를 제때 받으려면 세입자 비위를 맞춰야 하거든요. 사실 이 빌딩은 돌아가신 남편이 평생 고생해서 마련해준 소중한 재산이에요. 남편이 건설 현장에서 20년 넘게 막노동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사들인 거죠. 당시만 해도 지금처럼 비싸지 않았던 강남 땅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같은 서민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어요. 남편은 늘 말했거든요. 순자야, 이 건물은 우리 아들들 미래를 위한 거야. 언젠가는 이 건물 덕분에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남편의 바람과는 정반대예요. 특히 막내 아들 태진이 때문에 저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거든요. 45살이 다 되어가는 나이에도 제대로 된 직업 하나 없이 이것저것 사업한다면서 번번이 실패만 반복하고 있어요. 몇 년 전에는 인터넷 쇼핑몰을 한다고 해서 1,000만 원을 줬고 그 전에는 치킨집 프랜차이즈를 한다고 해서 2천만 원을 댔죠. 그런데 결과는 늘 똑같았어요. 몇 달 못 버티고 문을 닫고 빚만 잔뜩 지고 돌아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태진이는 늘 같은 말을 해요. 어머니,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대박 나서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 마지막이라는 말을 벌써 몇 번째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막내 아들이 무릎 꿇고 빌면서 눈물을 흘리면 어떻게 외면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태진이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급했죠. 어머니, 저 지금 어머니한테 가고 있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꼭 만나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이번에는 또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온 걸까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는데 심장이 쿵쿵거리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이 모든 일은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나면서부터 시작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태진이는 그나마 성실한 편이었거든요. 큰아들 태수는 일찍 독립해서 부산에서 자기 사업을 하고 있고 막내 태진이만 서울에 남아서 저와 함께 살았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태진이도 아버지 눈치를 봐서 그런대로 얌전했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서 작은 회사에 취직해서 몇 년간은 꾸준히 다녔거든요. 월급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매달 집에 용돈도 갖다 주고 저한테도 효도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태진이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마도 아버지라는 버팀목이 사라지니까 마음의 균형을 잃은 것 같았죠. 처음에는 상을 당한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니, 저 회사 그만두려고 해요. 남편 49제를 치르고 나서 얼마 후에 태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왜? 무슨 일 있었어? 아니에요. 그냥 월급쟁이로 살면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 싶어서요. 제가 사업을 해볼까 해요.
그때만 해도 저는 아들이 의욕을 보이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충격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라고 여겼거든요. 그래서 태진이가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격려해줬죠. 첫 번째 사업은 인터넷 쇼핑몰이었어요. 당시에 온라인 쇼핑이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여서 태진이는 완전히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완전 대박이에요. 집에서 편하게 물건 주문하고 받을 수 있잖아요. 앞으로는 모든 사람이 이런 식으로 쇼핑할 거예요. 태진이는 매일 밤늦게까지 컴퓨터 앞에 앉아서 상품을 올리고 홈페이지를 관리했어요.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열심히 했죠. 저도 아들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니까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이번엔 정말 잘 될 것 같아. 태진아. 그렇죠. 어머니,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몇 달 후에는 어머니 호강시켜드릴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았어요. 경쟁이 너무 치열했고 태진이는 사업 경험이 없어서 재고 관리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팔리지 않는 상품들이 집안 가득 쌓여갔고 결국 몇 달 못 버티고 문을 닫았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성급했나 봐요. 태진이는 그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30살이 넘은 어른이 아이처럼 엉엉 울면서 제게 매달렸죠. 저는 그런 아들이 너무 안쓰러워서 등을 토닥여주며 위로했어요. 괜찮다, 태진아. 처음부터 잘 되는 사업이 어디 있겠니? 실패해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그때 손실이 1,000만 원 정도였는데 저는 빌딩 임대료에서 나오는 수익으로 그 정도는 충분히 메꿀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태진이가 실패를 통해 배우고 다음에는 더 신중하게 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태진이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몇 달 후에 또 다른 사업 아이템을 들고 왔거든요. 어머니 이번에는 치킨집이에요. 요즘 치킨 시장이 정말 크다고 하더라고요. 프랜차이즈 가맹비가 좀 비싸긴 한데 본사에서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줘서 실패할 확률이 거의 없대요. 저는 처음에는 말렸어요. 벌써 한 번 실패했는데 너무 성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태진이가 워낙 간절하게 부탁하고 이번에는 정말 확실하다고 보장하니까 결국 마음이 움직였어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에요. 어머니 치킨집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000만 원을 더 투자했는데 결과는 또 똑같았어요. 태진이는 장사하는 요령을 몰랐고 손님 응대도 서툴렀거든요. 게다가 근처에 치킨집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했어요. 결국 1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았죠. 그때부터였어요. 태진이가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가 된 게 말이에요. 상황이 정말 심각해진 건 태진이가 도박에 빠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치킨집이 망하고 나서 몇 달 동안 태진이는 집에서 하루 종일 빈둥거렸거든요. 취직 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컴퓨터 게임만 하고 있었죠. 저는 처음에는 아들이 충격에서 벗어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연속으로 사업에 실패하면서 자신감을 잃었을 테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재촉하지 않고 기다려줬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진이의 모습은 더욱 이상해졌어요. 밤늦게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일이 잦아졌고 며칠씩 집에 안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물어보면 친구들과 만났다고 하는데 돌아올 때마다 얼굴이 초췌하고 눈이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술 냄새도 심했고요. 며느리 미영이도 많이 걱정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집을 비우니까 혼자서 아이들을 돌봐야 했거든요. 그래도 미영이는 한마디 불평도 하지 않고 묵묵히 견뎠어요. 정말 착하고 현명한 아이죠. 저는 태진이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느 날부터 이상한 전화들이 오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정중한 목소리로 태진이를 찾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어조가 거칠어졌어요. 전화를 받을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태진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렸다는 건 분명했거든요. 그것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말이에요. 며칠 후 태진이를 붙잡고 따져 물었을 때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도박으로 진 돈이 5,000만 원이나 된다는 거였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면서 현기증이 났어요.
빌딩에서 나오는 월 임대료 1년치가 넘는 돈이었거든요. 태진이는 곧 갚을 수 있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직업도 없는 아들이 어떻게 그 큰 돈을 마련할 수 있겠어요? 결국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된 거죠.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잠을 한숨도 못 자고 천장만 바라봤거든요.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빙빙 돌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숨이 막힐 것 같았고 등골이 오싹해지면서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 빌딩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그 정도 돈은 마련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러면 앞으로 월세 수입으로 이자를 갚아야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제 생활비도 줄어들고 빌딩 관리비도 제대로 못 낼 수 있었거든요. 더 큰 문제는 태진이가 또 도박을 할 가능성이었어요. 한번 중독된 사람이 쉽게 끊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5천만 원을 갚아줘도 다음에는 더 큰 빚을 지고 올지 모르는 일이었어요.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도 무서운 사람들이 쫓아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어요. 깜짝 놀라서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심장이 쿵쿵거려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뿐인 아들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까지 다 날릴 것 같았거든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답답해서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화요일 오후였어요. 저는 2층 세입자가 요청한 형광등 교체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다리에 올라가서 형광등을 끼우는데 허리가 아파서 식은땀이 났어요. 68살 나이에 이런 일까지 혼자 해야 하다니 참 서글펐죠.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에서 큰 소리가 들려왔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와 함께 남자들의 거친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처음에는 택배 기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소리가 커지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다리에서 내려와 1층으로 내려가 보니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덩치 큰 남자 3명이 건물 입구에 서 있는데 얼굴에 흉터가 있고 눈빛이 무서웠거든요. 그중 한 명은 야구 방망이까지 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쿵 떨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이런 사람들을 영화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이었거든요. 숨이 가빠지면서 목구멍이 바짝 마르는 게 느껴졌어요. 제일 앞에 서 있던 남자가 저를 보더니 비웃듯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거든요. 태진이 어머니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아들이 진 빚을 언제까지 갚을 건지 물었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태진이가 곧 해결할 거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면서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했어요. 태진이가 계속 연락을 피하고 있으니까 직접 찾아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태진이가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걸 말이에요. 곧 갚겠다고 했으면서 실제로는 그 사람들을 계속 피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을 믿었던 제 자신이 너무 바보 같았어요. 야구 방망이를 든 남자가 한 걸음 다가오면서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태진이가 도망 다니느라 정신이 없으니까 어머니가 대신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였어요. 이 빌딩이 담보로 잡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갑자기 현기증이 나면서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평생을 지켜온 소중한 빌딩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하얘졌거든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행히 그때 1층 카페 사장이 나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그 남자들이 슬금슬금 물러나면서 일주일 더 기다려주겠다고 했어요. 그 대신 그때까지 연락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쓸 거라고 경고하고는 사라졌어요. 그들이 떠나고 나서도 한참 동안 제자리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서 있을 수도 없었고 온몸이 덜덜 떨렸거든요. 카페 사장이 의자를 가져다 주면서 괜찮은지 물어봤지만 대답할 기력도 없었어요. 그날 저녁 태진이가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하루 종일 그 무서운 남자들 생각만 하니까 밥맛도 없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거든요. 태진이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을 때
아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는 걸 봤어요. 그제서야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깨닫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어요. 일주일이라는 시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그 밤 저는 또다시 잠을 못 잤어요. 눈을 감으면 그 무서운 남자들의 얼굴이 떠올랐고 야구 방망이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는 꿈을 계속 꿨어요. 식은땀으로 범벅이 된 채 깨어나기를 몇 번이나 반복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며느리 미영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평소와는 다른 단호한 목소리였거든요. 미영이는 지금까지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였는데 그날은 완전히 달랐어요. 눈빛도 평소와 달리 결연해 보였고요. 미영이는 오늘 오후에 있었던 일을 이미 카페 사장한테 들었다고 했어요. 그 무서운 사람들이 와서 저를 위협했다는 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미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리 태진이가 문제를 일으켰다고 해도 가족이잖아요. 하나뿐인 아들을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5천만 원을 마련해서 이번만 넘기면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했어요. 태진이가 도박 중독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 돈을 갚아줘도 또 도박을 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음에는 5천만 원이 아니라 몇 억이 될 수도 있다면서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니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동안 저는 태진이를 믿고 싶어 했거든요.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영이는 그런 기대가 헛된 거라고 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미영이가 들려준 태진이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태진이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였거든요. 거의 매일 도박장에 드나들고 있었고 집에서는 거짓말만 하고 있었어요. 미영이는 이미 몇 달 전부터 이혼을 고려하고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이렇게 변해버린 상황에서 아이들과 함께 계속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저 때문에 참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미영이가 저에게 제안한 건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빌딩을 팔고 태진이가 모르는 곳으로 떠나자는 거였어요. 태진이를 완전히 포기하고 저 혼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아들을 버리고 혼자 떠날 수 있겠어요? 그런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영이는 계속해서 설득했어요. 미영이가 말하기를 태진이는 이미 제 아들이 아니라고 했어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가족도 돈으로밖에 보지 않는다면서요. 저를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라면 어머니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미영이와 새벽까지 얘기를 나눴어요. 미영이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놨더라고요. 빌딩을 금매로 팔면 시세보다는 싸지만 현금을 빨리 마련할 수 있고 그 돈으로 멀리 떠나서 조용히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태진이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들이 제 행방을 알게 되면 또다시 돈을 요구할 테니까요. 그러면 결국 똑같은 상황이 반복될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영이의 말을 들으면서 점점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로 이대로 가다가는 평생 모은 재산을 다 잃게 될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너무 지쳤어요. 20년 넘게 태진이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한계였어요. 새벽이 되어서야 저는 결심을 내렸어요. 미영이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저뿐만 아니라 미영이와 아이들까지 피해를 보게 될 것 같았거든요. 미영이는 제 결정을 듣고 나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시는 모습을 보고 싶다고 했어요. 지금까지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는 어머니 인생을 살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부터 저와 미영이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치밀하고 꼼꼼한 아이더라고요. 마치 이런 상황을 미리 준비라도 해놓은 것처럼 모든 걸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첫 번째 단계는 빌딩을 금매로 내놓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태진이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 비밀리에 진행해야 했거든요.
미영이가 알아본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에서 꽤 멀리 떨어진 곳이었어요. 태진이가 아는 사람들과는 전혀 접점이 없는 곳이었죠. 두 번째 단계는 새로 살 곳을 정하는 것이었어요. 미영이는 남쪽 지방의 작은 섬을 추천했어요. 서울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도 적어서 태진이가 찾기 어려울 거라고 했어요. 게다가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싸서 빌딩을 판 돈으로도 충분히 여유 있게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 단계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태진이를 완전히 속이면서 계획을 진행해야 했거든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뒤에서는 모든 걸 정리해야 했어요. 가장 어려웠던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었어요. 아무리 태진이가 말썽쟁이라고 해도 제가 직접 낳아서 기른 아들이잖아요. 그 아이를 버리고 혼자 떠난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밤마다 태진이의 어린 시절 모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정말 착하고 순한 아이였거든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저를 찾아와서 안겨서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랑스럽게 얘기해주곤 했어요. 중학교 때는 공부도 꽤 잘했어요. 반에서 상위권이었고 선생님들도 칭찬을 많이 해주셨죠. 그때만 해도 태진이의 장래가 밝아 보였어요. 대학도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나중에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태진이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공부에는 흥미를 잃고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도 저는 사춘기라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어요. 대학교에서도 태진이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어요. 대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용돈을 벌었는데 그 돈으로 친구들과 놀기만 했거든요. 졸업할 때까지도 뚜렷한 목표가 없었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부터 신호가 있었던 것 같아요. 태진이가 책임감 없이 살아가는 습관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죠. 하지만 저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미영이가 가져온 현실은 냉혹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니까 빌딩 시세가 생각보다 많이 올라 있었어요. 금매로 팔아도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동기부여가 된 건 미영이가 보여준 남쪽 섬의 사진이었어요. 푸른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고 작은 어촌 마을이 정겨워 보였거든요. 서울의 답답하고 복잡한 도시 생활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미영이는 그곳에서 제가 정말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고 태진이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그런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저는 완전히 마음을 굳혔어요. 태진이를 위해 평생을 희생해왔지만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 말이 맞았어요. 한번 사는 인생인데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나요? 계획을 실행하기로 결정하고 나니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가슴에서 사라지는 느낌이었거든요. 드디어 계획을 실행할 날이 왔어요. 미영이와 함께 부동산 중개업소에 가서 빌딩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거든요. 손이 떨려서 도장을 제대로 찍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평생을 함께한 소중한 재산을 떠나보낸다는 게 정말 마음 아팠거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이미 며칠 전에 그 무서운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거든요. 이번에는 더 위협적이었어요. 일주일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날 거라고 경고하고 갔어요. 태진이는 여전히 연락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요. 빌딩 매수인은 다행히 현금 거래를 원하는 투자업체였어요. 급하게 처리하고 싶어하는 저희 사정을 이해하고 빨리 진행해줬거든요. 시세보다 2천만 원 정도 싸게 팔았지만 그래도 상당한 금액이 손에 들어왔어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저는 태진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혹시라도 정신을 차리고 새 사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집에 돌아와서 태진이를 불렀어요. 태진이가 방에서 나왔을 때 얼굴이 말이 아니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씻지도 않았는지 머리는 기름기로 번들거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태진이에게 마지막으로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했어요. 정말로 도박을 끊고 새 삶을 살 의지가 있는지 물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에게 돈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는지도 물었어요. 하지만 태진이의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여전히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이번만 도와달라고 빌었거든요. 도박은 끊겠다고 했지만 그 말에는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더 충격적인 건 태진이가 제게 한 말이었어요. 어차피 어머니 혼자 살면서 그 큰 빌딩이 뭐가 필요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물려받을 건데 미리 써서 뭐가 나쁘냐는 식으로 말했어요.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재산을 당연히 자기 것인 양여기는 태진이의 모습에 실망을 넘어서 화가 났거든요. 저는 태진이에게 이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각자 살아가자고 했어요. 태진이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나 봐요.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완전히 돌변했어요. 태진이가 소리를 지르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아들을 버릴 수 있냐고 했어요. 자기를 낳아놓고 책임지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그런 태진이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미영이가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다가 태진이에게 말했어요. 이미 어머니는 충분히 책임을 다했다고 이제는 태진이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태진이는 미영이에게까지 화를 냈어요. 내가 어머니를 부추겨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이 집안을 망친 게 너라고 소리쳤거든요. 정말 보기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태진이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했어요. 평생을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놈이라고 하면서 정말 화가 났거든요. 태진이는 마지막까지 빌면서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거든요. 태진이가 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날 밤 미영이와 함께 마지막 짐을 쌌어요. 가져갈 건 별로 없었어요. 옷가지 몇 벌과 돌아가신 남편의 사진, 그리고 통장 정도였거든요. 나머지는 모두 추억으로 남겨두기로 했어요. 오랫동안 짓눌렸던 감정이 드디어 해방되는 느낌이었어요. 물론 슬프고 아픈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자유로워지는 기분이 더 컸거든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전라남도의 작은 섬에서 살고 있어요. 미영이가 추천해준 이곳은 정말 천국 같은 곳이더라고요. 매일 아침 창문을 열면 끝없이 펼쳐진 푸른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처음 이 섬에 왔을 때는 정말 막막했어요. 아는 사람 하나 없는 낯선 곳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섬 사람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적응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옆집에 사는 김옥분 할머니가 처음 인사를 건넸을 때예요. 70이 넘으신 분인데도 허리가 꼿꼿하고 목소리가 또렷하셨어요. 처음이라 좀 어색하긴 해요. 그런데 공기가 정말 좋네요. 그럼요. 여기는 공해라곤 찾아볼 수 없어요. 며칠 지나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옥분 할머니의 말씀이 정말 맞았어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몸이 훨씬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거든요. 서울에서는 늘 무거운 짐을 진 것처럼 답답했는데 여기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두 번째 달부터는 섬에서 작은 일을 시작했어요. 마을 회관 청소 일이었는데 하루에 2시간 정도만 하면 되는 가벼운 일이었어요. 돈을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게 뿌듯했거든요. 순자 씨, 청소를 정말 깔끔하게 하시네요. 도시 사람들은 역시 다르구만. 회관에서 일하는 박서방이 칭찬해 주셨을 때 정말 기뻤어요. 서울에서는 빌딩 청소를 해도 세입자들이 당연하게 여겼는데 여기서는 작은 일도 인정받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감사해요. 제가 원래 청소를 좋아해서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우리 회관이 깨끗해지니까 마을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세 번째 달에는 정말 특별한 일이 있었어요. 미영이가 아이들과 함께 찾아온 거예요. 한 달 전에 연락이 와서 여름휴가를 이용해서 놀러 오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정말 좋아 보이세요.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미영이가 저를 보자마자 깜짝 놀라면서 말했어요. 저도 거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요. 여기 와서 스트레스가 없어지니까 그런가 봐. 너도 여기서 며칠 쉬다가 가. 네, 정말 공기도 좋고 바다도 예뻐요. 아이들도 너무 좋아해요. 손주들이 바닷가에서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정말 따뜻해졌어요. 서울에서는 제대로 놀아줄 시간도 없었는데 여기서는 하루 종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할머니, 여기 정말 좋아요. 나중에 또 올 수 있어요? 큰 손주가 제 손을 잡고 물었을 때 눈물이 날 뻔했어요. 물론이지 언제든지 놀러와.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와, 정말요? 엄마? 다음에도 꼭 와요. 미영이와 아이들이 사흘 동안 머물다 갔는데 그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태진이 생각은 전혀 나지 않았거든요. 예전에는 태진이 비교 서울에서는 매일 태진이 걱정에 밥맛도 없고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지금은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요. 저녁 8시에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10시면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바닷가를 산책해요. 태진이의 근황은 미영이를 통해서 가끔 들어요. 이혼 후에 미영이는 태진이와 완전히 연락을 끊었지만 지인을 통해 소식이 들린다고 해요. 태진이 오빠는 지금 고시원에서 살고 있대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빚을 조금씩 갚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정신을 좀 차렸나 보구나. 글쎄요.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예전보다는 나아진 것 같아요. 사실 태진이 소식을 들으면 마음 한구석이 아프긴 해요. 아무리 나쁜 짓을 했다고 해도 제가 낳은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제가 계속 도와줬다면 태진이는 절대 정신을 차리지 않았을 거거든요. 요즘 저는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회관 청소를 하고 오후에는 옥분 할머니와 함께 바닷가를 걸어요. 저녁에는 섬에서 나는 싱싱한 생선으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먹고요. 순자 씨,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옥분 할머니가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정말 행복해요. 여기 와서 처음으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어요. 가족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이제야 자유로워지셨으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미영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지금도 태진이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한번 사는 인생, 이제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있어요.